요즘같이 지식에 대해서 대중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시대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카데미 과정을 들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지식을 쌓아야 이렇게 이 지금 전파들이 만들고 있는 패거리주의에 휩쓸리지 않는데, 저는 문파나 노파도 문제지만은 저는 뭐 대체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도 엄청나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들 머릿속에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기보다는 문재인 밀어서 될 만한 사람 이렇게 당선시키자. 그게 이제 뭐 황교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저런 식의 보수라면 또 집권했을 때 권력을 유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기존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상들을 해결할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이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신문명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저는 그 철학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류는 과거의 이전 세대보다 처음으로 그 자식 세대가 못 사는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90년대, 1990년대가 인간이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인류는 그 이전 세대보다 못 살게 되는 첫 세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가 1800년 동안, 그러니까 서기 1800년 동안, 그 이전에 원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기 1800년 동안에 빈곤하게 살다가 그 이후에 1800년 동안은 거의 제로 성장 비슷하게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비약적으로 한 200년을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류가 양극화나 빈부격차도 심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인류의 부가 증진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한계에 왔다. 왜 그러냐? 새로운 산업혁명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3D 프린터, 문제는 3D 프린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D 프린터, 그 다음에 5G, 이 통신 속도, 그 다음에 기껏해야 AI, 뭐 이 정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현재 인용되는 기술들을 그렇게 언급하죠. 그런데 인류가 좀 이상한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197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1950년대, 60년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였고, 70년대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불황이 시작됐고, 그래서 미국이 건보니 제도를 유지해오다가 닉슨 때 건보니, 그러니까 금 하나에 달러 하나 이런 식으로 맞추어가다가 그때부터 태환이 아닌 불태환으로 바꿔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는 일본의 환율을 규제해야 미국이 버티는 이런 시대까지 가서 일본이 갑자기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에 이렇게 이 환율을 올림으로써 일본 자체의 경제 불황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에 의한 지식산업의 발전인데, 이때부터 사람이 하던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격리 직원들도 사라졌고, 또 블루칼라들은 공장에서 일자리가 사라졌고, 회사의 인사과 총무과 이런 데도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막바지에 와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전되면서 그것이 미국의 군수산업으로 만들었던 기술인데 이것이 이제 90년대부터 보편화되었죠. 그래서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없애버렸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전에는 일일이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마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쉽게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해외와 연락하는 시스템도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일자리가 소멸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말에 미국에 IT 붐이 일었죠. 그래서 그 IT 붐이 인류를 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닷컴 열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에도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가서 보면 IT 기술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기술이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 페이스북이 없다고 사람이 못 삽니까? 그렇다고 지금 트윗이 없다고 못 삽니까? 뭐 넷플릭스라고 영화 보는 스트리밍 OTT 서비스가 없다고 사람이 못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글, 그 알파벳이라는 그룹 안에 구글 유튜버가 그냥 대중들의 뭐라고 할까요? 전자민주주의, 그러니까 전자기술이 발달되어서 민주주의가 된다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대행적인 요소 중에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 유튜버가 전달하는 저런 이 무자비한 한마디로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이 대중들이 적당히 구미에 맞게 그걸 바라보면서요. 솔직히 유튜브 소셜 이 네트워크 서비스의 SNS에 해도 지금 전 세계가 파퓰리즘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책을 보고 공부를 보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고 활자 매체를 보고 습득하기보다는 아주 손쉽게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는 마치 그것이 진실이냐 굉장히 시건방져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폐해가 극대화되는 것이 한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자, 무인 자동차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운전과 관련되는 일자리가 다 소멸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면 공유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차를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서 무인 자동차가 집 앞에 내가 필요할 때 대기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이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산업이 기계 산업에서 이제 전자 IT 산업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들이 포드 시스템으로 쭉 서서 자동차에 있는 조립 라인을 따라 만드는 이것도 일자리를 많이 없앴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한국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상당히 고급 일자리로 속하고 나라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 산업이 거의 다 없어져 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구글도 테슬라도 다 그냥 무인 자동차에 뛰어들고 있죠. IT 기업들이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산업이 그냥 IT 산업의 하나로서 전락하게 되면 자동차의 일자리가 거의 사라질 거다. 그래서 미국의 포드사는 이제 세단차 만들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모양인 전통적인 모양의 자동차를 포드는 안 만든다. 지금 포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GM사도 곧 세단차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거의 위기에 다가온다. 그 다음에 5G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무슨 효용이 있겠는가. 기껏 해봤자요. 원격 의료라고 수술하게 될 때 지금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지시하는 것과 그것이 이 영상으로 받아본 사람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술 같은데 좀 부적합합니다만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5G이기 때문에 원격 수술이나 아니면 그 원격 자동차 조정 정도에 이용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저도 개인 스마트폰에 기술 중에 90%를 안 쓰고 한 10%만 쓰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이 회사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만들고 새로운 걸 내는 것이지 저는 뭐 스마트폰이 더 나아져야 될 필요나 이유를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5G 시대를 한국이 선도한다는데 거기서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의사들이 좀 있으면 쪽박을 차고 원격 의료를 문재인 정권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들도 다 없어져가는 시대가 머지않아 나타날 거고
대형 병원들만 일부 살아남고 영리병원들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금도 오래전부터 무슨 냉장고나 집안의 전자장비들이 밖에서 전화 걸어서 조율하는 게 있지만 그걸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텔레비가 그게 된다 그러고 하지만은 뭐 제 집에 KT에서 만드는 뭡니까? AI 기가진인가? 있지만 그거 별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게 필요한 기술이에요. 집에 뭐 스마트 TV가 계신 분도 많겠지만 그 스마트 TV가 도대체 인터넷을 그 스마트 TV로 몇 번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전부 판매자의 수요에 의한 과잉이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기여하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요. 아마 인공지능이 변호사도 앞으로 없을 거고 내가 쭉 내 상황을 입력시키면 그 인공지능 AI가 내가 어떻게 대처하라고 자문하지 않겠습니까? 법전을 다 기록해놨다고. 지금 바둑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은요. 인공지능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회계사든 변호사든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일자리들이 거의 사라지게 될 거고 지금 은행 매장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점원들도 전부 키오스크라 해가지고 뭐 맥도날드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이제 주문도 전부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류의 일자리를 다 소멸시키고 그래서 서울대가 30년 이후에 인류의 한국 인류의 뭐 미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그때는 99%가 노예와 같은 생활에 도달할 것이고 자본이나 기술을 가진 0.1~2%가 지배할 것이고 나머지 0.7~8%에 이르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중간에서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미래를 갖다가 예측할 때 그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대부분이 디스토피아 불행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 인류는 거의 소멸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기술이 발달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돼서 그 부가가치를 공통으로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부가가치가 소수에게만 집중이 되어가고 다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점점 그 소멸된 일자리를 대신할 소득을 얻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저주하는 마르크스가 맞은 게 하나 있어요. 자본이 축적될수록 한마디로 소비를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많이 해야 물건이 계속 생산될 건데 이제 대다수가 가난해지고 소수만 부를 이렇게 축적하는 사회가 되면 결국은 소비가 줄어드는 시대가 생김으로써 이제는 대기업이나 그런 부를 가진 사람도 나중에 물건을 팔아먹지 못하고 이 디플레이션 같은 불황에 시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를 마르크스가 지적을 했죠. 그 부분에는 일부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언론에 보면 미국에서 자본주의를 새로 지금 분석해야 된다. 우리가 인류가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자본주의가 인류의 최후의 체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91년에 동구권과 서구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가 충돌해서 최종적인 승부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이겼다.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철학자는 한마디로 역사의 종은 더 이상 역사가 발전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결국은 그게 맞는 것처럼 한 10년 보여졌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자체나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완벽한 체제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민주주의가 발달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 전통적인 미국의 공화당의 대통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트럼프는 우파 파퓰리즘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그야말로 경제적 고립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은 국경을 다 무너뜨리고 자본과 상품과 인력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돌면서 그 결과 서로가 다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신자유주의가 90년대부터 극성을 떨더니만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가 불행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다 소멸되어 버려서 그 일자리를 뺏긴 미국의 오리지널 백인 하청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가 될 뻔했던 샌더스는 또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좌파 파퓰리스트죠. 샌더스가 힐러리 부부가 미국의 워낙 민주당에 빽이 세서 억지로 샌더스한테 뺐었지. 이 룰을 조작해서요. 사실은 샌더스가 저는 이긴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파 파퓰리스트와 좌파 파퓰리스트가 지난 대선을 겨룰 뻔했죠. 아마 그렇게 됐으면 샌더스가 이겼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이라는 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 글로벌주의, 그리고 해외 개입주의 이런 부분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국경을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없애고 대외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모든 공장을 미국으로 다 돌아와서 미국에서 일자리 제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다시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것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트럼프의 가치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트럼프는 무슨 철학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철학이 없는 장사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현장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이러면서 돈의 흐름이나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그런 판단력은 있었고 트럼프 뒤에 있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그걸 강하게 주장했죠. 배넌은 미국의 그냥 티파티 공화당의 풀뿌리 조직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강경한 미국의 고립주의자이자 미국의 이 극단적인 우파의 농객입니다. 저 사람은 중동의 전쟁이 나도 저끼리 죽든가 살든가 놔놓고 한국에서도 미군을 철수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이제 포퓰리즘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최종의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라는 미국이 포퓰리즘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근데 미국이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도 인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휴이롱 1930년대에 또 조지 월레스, 팻 부캐넌 이런 사람들이 미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이 미국의 상류층이 끌고 가는 그런 미국 이런 가치 부분이 틀렸다. 대중의 인민의 몰입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미국을 국가주의로 끌고 가지 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해라는 흐름들이 제3의 후보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로스페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당을 만들어서 또 놓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개혁당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지죠. 그 흐름의 정점이 트럼프에서 완성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유럽이 우리가 EU를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에 보면 노무현이 퇴임 이후에 그 책을 읽고 내가 집권할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집권을 훨씬 더 잘했을 건데 하고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보면 지금 EU 체제가 인간의 최후의 고상한 체제의 극단적인 완성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EU가 저는 영국이 탈퇴하면서 EU가 해체에 접어들었고 10년쯤 지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EU가 해체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럽을 겉으로 보면 안정된 시스템이고 민주주의와 또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사민주의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단단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쟁 후,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중도 우파격인 무슨 3인당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민당이라고 부르는 독일 같으면 그런 세력과 중도 좌파격인 3인당, 영국 같으면 보수당과 노동당 나라마다 그런 정당들이 대부분 정권을 주고받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당과 공화국연합, 공화당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유럽에서 기성정치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로 수습을 못해서 최악의 혼란 상황에 빠져드는 것도 영국이 우리가 흔히 혁명 없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서로가 상식에 의해서 발전해온 가장 나은 체제라고 하는데 지금 그 영국의 정치가 지금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고 중도 좌우파가 몰락해 가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은 중도 우파 파퓰리스트예요. 그래서 기존 정당들을 공화당과 사회당을 붕괴시켜버리고 마크롱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당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등을 또 극자당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정치가 무너져 가고 있고 독일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거부당이 지금 점점점 세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스트리아는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고 헝가리나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동부권에는 극우주의자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도 극우 정당이 2등까지 가고 얼마 전에 핀란드에서 복지 축소를 반대하는 사회당이 1등을 했다 했는데 사회당보다 한 석이 작은 39석을 극우 정당이 핀란드에서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유럽 전체에 민주주의의 최고 극단까지 가 있다라는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유럽은 왜 저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거의 정체됐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사회가 됐습니다. 제로 성장을 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0%대 성장을 하는 유럽 나라에서는 그 유럽 사회의 대중들이 그 사회의 시스템에 점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죠. 반면에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제가 금융위기 직전까지 갔던 나라들, 남유럽 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는 완전한 파퓰리즘이나 극자 파퓰리즘이 반대로 극성을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스의 시리자 이런 건 전부 극자 정당이죠. 그럼 그런 나라는 왜 그런가? 그래야말로 출구가 없을 정도로 몰려가니까 거기에는 극자가 그거보다 더 득세를 하고 있어요. 반면 기존에는 좀 안정됐지만 미래의 일자리나 자기 삶의 변화가 거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보는 북유럽이나 동유럽에서는 거구 파퓰리즘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5년쯤 뒤에는 유럽의 한 절반가량을 거구 파퓰리스트들이 집권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죠. 하나는 외부로서의 이민 유출. 이런 부분이 민족주의를 극단적으로 자극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일종의 제가 봤을 때 핑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의 서민이 그야말로 상류층이 되거나 중산층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꽉 짜여진 사회라서요. 거기 가서 옷 잘 입고 좋은 데서 우리가 영화 보고 식사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유럽의 소수의 극부유층이고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삽니다. 발달된 유럽의 나라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가 거기서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대학을 나와도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젊을수록 더 극단적인 파퓰리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인류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다 파퓰리즘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인류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냐 후퇴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속에서 터키에는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지금 민주주의였는데 터키가 상당히 케말 파샤 이후에 민주주의로 진행되어 오다가 요 한 10년 내에 거의 독재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사법부나 이런 게 다 탄압이 되고 언론도 그 다음에 이 무슨 교육계도 문화계도 다 탄압이 됐죠. 터키만 그렇습니까?
러시아는 잠깐 뭐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서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지다가 지금 푸틴 대에 와서 거의 전체주의 국가로 회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니콜라이 황제 제정에서 곧바로 레닌의 소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스탈린부터 거쳐서 공산주의 국가로 갔다가 이후에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이제는 평범한 형태의 사이비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요. 자, 그렇게만 그렇습니까?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은 저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푸틴 같은 그야말로 사이비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향하고 있죠. 시진핑이 덩소평이 만들었던 과두 지배 체제를 이렇게 파기하면서 시진핑 독재로 언제까지든 해먹을 수 있도록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공산주의 종주국들이요. 자, 그런데 터키 같은 나라도 그렇게 가고, 브라질에서도 그전에는 극좌 파퓰리스트가 하다가 이제는 또 극우 파퓰리스트가 집권을 했지요. 멕시코도 그렇지요. 일본의 아베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금 특성 자체가 극우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원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과거에 지금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2차 대전 때 패전하고 그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생하면서 미국을 추월한다 그러다가 80년대에 그 후에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지금 일본의 극우적인 경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곧 평화헌법을 없애고 군대를 갖게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때하고 달라진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부분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 세상에 멀쩡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인류의 완벽한 체제였다. 그래서 영국에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그래서 과거의 습관과 관습과 법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보수라는 것이 과격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소극적인 개념의 태도를 가진 이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이 혁명 없이 경제를 성장시켜 왔고 또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그런 과정에서 상류층이 모범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서 의회민주주의를 끌고 왔다 하지만은 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의 대의를 대변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이 독립하면서 저 넓은 땅덩어리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식 저런 대통령 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대의민주제를 말하면서 사실상으로 대중의 의견과 상당히 다른 형태의 체제를 유지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년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는 시대는요, 민주주의가 아닌 시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무슨 이런 부분들, 신자유주의 이런 부분들은 머지않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각자 나라에 맞게 독특한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앞서가고 있는데 경제 사회 시스템이 지금 정치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뭡니까? 타임 레그가 발생하는 거죠. 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지금 절망이라는 이런 부분요. 사실은 절망스럽습니다. 한국에는 청년도 절망스럽고 이 노령층도 절망스럽습니다. 노인들이 거의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대부분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미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세대 간의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제가 볼 때는 불행한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계신 분 연배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혜택을 본 세대죠.
대학만 나오면 일자리가 있고 대학을 안 나와도 고등학교를 나와도 일자리가 있고 내가 맨손으로 시골에서 상경해서 초등학교 졸업으로 중국집에 철가방을 들더라도 나이가 들면 집도 사고 자식들 교육시킬 정도로 장가도 보낼 정도로 일자리가 있었던 세대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대다수는 상당히 가난해져서 내가 노후까지 살아갈 돈이 별로 없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빈곤층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해지고 있지요. 자,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야 뭐 사지는 않더라도 전세라도 얻어야 결혼을 할 건데 지금 얼마 전에 조사에 의하면 1억 한 8천만 원이 있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조그마한 전셋집이라도 없고 결혼 비용을 한다면요. 그런데 지금 청년이 직장에 취직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저축한다면 요즘 이자도 거의 없으니까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을 모아봤자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 보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아라면요 200만 원 받는 사람 세금 떼고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것이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요로가 되는 거죠. 지금 인생이 지금 사는 이 순간 한 번뿐이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고 그냥 다른 걸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예 출산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죽는 사람보다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이 이제 더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골에서 문을 닫는 것이 조산원하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영안실 죽는 사람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앙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안으로 핀란드나 이런 발전된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기본소득 제도를 제안하지요. 그래서 일자리는 어차피 사라지니 국민 1인당 정부 얼마씩의 돈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자. 그런데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돈을 발행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채를 발행할 때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에 걸맞게 돈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책을 읽어보면 트럼프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이 될 사람 면접을 보면서 그냥 돈 찍어내면 되지 뭐가 문제 있냐.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돈을 발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그걸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조폐청에서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부분이 미국부터 유럽까지가 저런 모습으로 가는데 지금 한국이 보면 한국이 남북 간의 대립,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전라도와 경상도 간의 지역 간의 대립, 그리고 세대 간의 대립도 매우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파퓰리즘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난민식 좌파 정당이다. 저는 매우 정확한 말을 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한국식 파퓰리즘 정당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당은 뭐냐? 전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왜? 민주당만큼 머리가 돌아가거나 영악하지 못해서 이제는 소멸돼가는 가치를 붙들고 앉아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식의 보수를 갖다가 지금 아직도 그대로 황교안의 머릿속에 저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폄하합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인식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태극기 하시는 분들이나 나이든 어르신들이요 무슨 무조건 문재인 탄핵 그 다음에 무슨 보수가 단결해서 정권을 되찾아야 된다. 보수가 단결해서 정권을 되찾은들 여러분 유지할 역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좌파는요 이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스 같은. 그리스가 인구 1,000만 명이 좀 넘는데 공무원이 100만 명이라지 않습니까? 국민 10%가 공무원이래요. 그리스 가서 유람선 배를 타면 해군이 뜯어가고 그리스 가서 축구 보러 들어가면 경찰이 뜯어가는 식으로 모든 것이 네포티즘이라고 그럽니까? 연고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뜯어먹는 거예요. 45살만 되면 은퇴하고 집에서 연금 받고 산다지 않습니까?